네, 반갑습니다. 도거투자일지입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고요. 베트남 호치민에서 7박 8일 정도 있다가 지금 무이네라고 하는 곳에 왔고요. 무이네는 뭐 큰 도시는 아닌데 사막 투어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희가 너무 지금 괜찮은,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이 리조트를 발견해서 2박을 예약을 했다가 지금 괜찮아서 2박을 더 추가로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 온도는요, 뭐 18도에서 30도 정도? 상당히 괜찮아요.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 늦여름도 요즘엔 덥잖아요. 그러니까 초가을 날씨랑 비슷해서 바람도 선선하고 저녁에는 약간 18도까지도 내려가니까 약간 시원한 느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겨울을 보내기에 상당히 좋은 날씨입니다. 한국의 겨울을 보내기에. 그래서 한 달 정도 머무는데 딱 1월 한 달 겨울이 딱 순삭되는 그런 느낌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1월 말에는 이제 한국 돌아가서 여러 가지 벌려놓은 일들 좀 마무리하고 그렇게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 있는 8일 동안 토커투자일지를 촬영을 못했는데 그 사이에 뭐 워낙 코스피도 좋고 뭐 시장이 좋아서 그렇게 뭐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었던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는 5,000포인트는 이 정도 밸류에이션 수준이면 무난히 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그 업종들 실적이잖아요.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 두 기업이 계속해서 지금 D램 가격이 올해 또 1분기도 50% 정도 올라온 그런 상황? 그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적어도 2027년까지는 쇼티지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5,000포인트까지 충분히 갈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5,000포인트까지 한 7% 정도? 7%만 더 올라가면, 전인 미답의 5,000포인트 시대. 정말 아찔합니다. 이게 불과 뭐 2,400, 500 갔던 게 작년 초였나요?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불과 뭐 1년 정도도 안 되는 사이에 코스피가 100%가 뛴다는 거는, 저도 이 증권업계에서 오래 있었고 또 2003년부터 국내 주식부터 투자했었고, 물론 2017년도에 미장, 뭐 중국장, 일본장을 넘어가긴 했었지만 홍콩장도 넘어가고 했었지만 진짜 와,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돼서, 일단은 이 수익 모든 사람이 지금, 적어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익 구간이잖아요. 일단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 멤버십 분들도 단톡방에 한 1200분 정도 계시는데 분위기가 잔치집 분위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들 쏘시고 뭐 커피도 쏘시고, 진짜 이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얘기를 이럴 때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은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를 올라가려면, 안전빵으로 가려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 같은 것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배당이라든가 우리 주주분들에 대한 그런 주주 환원 비율들을 좀 올리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된다면 6,000포인트까지도 무난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미장이 재미가 없죠. 가을부터 재미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넷플릭스도 상당히 안 좋고 마이크로소프트 상당히 안 좋은데, 그나마 비중이 가장 큰 이 구글이 계속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상황인데, 어떤 분들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안 좋은 게 아니고 약간 테크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칩 관련된 종목들,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쭉쭉쭉 올라가고, SSD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들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칩에서 있어서 쇼테지가 워낙 엄청나고 또 단가도 엄청나게 뛰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종목들이 주식이 없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 반도체 없잖아요, 없는 분들은 약간 손을 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다음 텀이 있겠죠. 이게 칩이라는 게 결국엔 시클리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엔비디아가 무소불위의 그런 상승을 보여줬지만 지금 쉬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반영을 좀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27년, 28년까지든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막 비싸다는 얘기들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들도 결국에 시클리컬한 산업이거든요. 이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고 또 수주 산업입니다. 수주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결국엔 주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끝이라고 보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올라갈 기회 더 있다고는 보지만, 언젠가는 이 상승이 엔비디아처럼 멈춰서 고공행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그런 시장의 그런 미래인 것 같고,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 룸이 더 있기 때문에 계속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언제쯤 이 상승이 위에서 멈추게 될지 아니면은 빠지게 될지는 이 칩을 투자하신 분들은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투자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과거의 역사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은 늘 올랐다가 확 빠지거든요. 이게 커머더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디램 커머더티라. 왜냐면 커머더티라는 그런 상품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업등락이 되게 심해. 급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를 때는 확 올라가지만 빠질 때는 또 확 빠지는 게 커머디티예요. 그래서 어쩌다 이 첨단의 그 상징이었던 이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커머디티라고 얘기하는지 참 격세지감도 느껴진 게 몇 년 전부터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클리컬한 산업은 그런 점들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지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쪽들도 어떻게 보면 시클리컬한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이 조선업 업황 좋을 때는 확 올라갔다가 또 빠질 때는 또 확 빠져서 몇 년 동안 또 기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게 이 시클리컬들의 특징인데, 그런 점들을 잘 좀 유념하셔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뭐 안전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 주력 업종들이 대부분 보면 시클리컬이라서 참 이게 투자가 어렵다. 불과 작년 7월달만 하더라도 이 시장에 대한 그 비관론이 엄청 났잖아요. 그쵸? 근데 이 디램 산업이 낸드까지 포함해서 진짜 이거 엄청나게 이게 확 올라갔으니까 진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1430원대까지 1월달 빠졌던 것 같은데, 이 12월달, 1월달 초반에.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1470원대 아마 초반까지도 올라온 것 같고, 1480원대까지 찍었다가 12월 달에 당국의 개입이 들어와서 좀 빠졌잖아요. 다시 좀 올라오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 왜냐면 첫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미국으로 돈을 보내고 있고, 달러를 사고 원화 팔고 달러를 사면서, 그리고 기업들이 계속해서 해외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번 돈을 가지고 돈을 한국으로 들이지 않고 그 돈을, 해외에 있는 돈을 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현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엮여 있고, 또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를 계속 하겠죠. 국내 비중을 늘린다고 하는데 여전히 해외 투자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돈이 계속해서 연금이 매달 들어가잖아요. 우리 돈들 조금씩 연금으로 이제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이런 강달러 추세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거는 그렇게 막 비관적이라 보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정상적이라 보고 있고요. 사업개미들이 이상한 종목들 사고 막 인버스 사고 막 국버스 사고 뭐 또 뭐죠? 막 레버리지 엄청나게 들이고 투기적인 거 사고 뭐 주식 옵션 같은 거 사고, 이렇게 투기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기업들, 정상적으로 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한다면, 저는 비록 환율이 이렇게 1,5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옆에 연달아 일본만 본다 하더라도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해왔었고,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비중이 일본보다 상당히 낮거든요. 일본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아직까지도 사업개미들이 계속해서 해외 투자를 더 해야 되고, 해외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내서 본국에 송금하는 그 규모가 점점 올라갈수록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팔아서, 핸드폰 팔아서 무역 흑자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 외환보유고를 늘려가는 이런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 어떻게 보면 산업의 역군, 외화벌이 역군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에 대해서는 뭐 단점도 있죠.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꼭 예전처럼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 특히 IMF 시절 때 그때를 연상시키면서 뭐 베네수엘라가 된다 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얘기하는데, 어제 베네수엘라도 안 가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랑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다른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라틴 국가들과 이 우리나라 한민족하고는 성향이 다르고, 뭐랄까 좀 생각하기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산업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다 농업이 위주인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자원 부국들이 상당히 많고, 자원 부국들이 제조업을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원 부국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쉽게 뽑아내서 팔면은 돈이 엄청나게 잘 들어오잖아요. 흑자가 아주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막 힘들게 막 기술 개발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캐서 뭐 정제하든 아니 원석 그대로든 수출을 해서 그걸 들여오면 돼요. 흑자를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 그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게을러진 것도 있고 공부도 좀 덜 한 것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곡식을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상당히 빨라요. 날씨가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땅에서부터 오는 그런 GDP 상승 요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축복받은 나라들인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라가 발전을 못하고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은 특히 베네수엘라 포함해서 개도국에서 중진국,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오는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뭐 끼케봤자 멕시코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그 칠레 정도? 콜롬비아도 살짝 중진국 서열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몇 개 나라 빼면은 대부분은 후진국, 굉장히 최빈국들도 상당히 많고, 1인당 GDP가 뭐 3,000불, 4,000불, 여기 베트남도 4,000불이지만 이 정도 수준의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베트남보다도 못 사는 나라들이 더 많은 게 중남미 국가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된다 이런 거는 너무 그 유튜버들이,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진짜 여론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고에 빠져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게,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가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제대로 알고 똑바로 알고, 그리고 투자 판단을 해야 되고 사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결국에는 그럴된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 계좌가 이제 박살나게 되고 망가진 거고, 내 미래 노후가 망가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사리 판단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 현대차가 주가가 미친듯이 오르더라고요. 제 옆집이 그 머니라운지 차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한국장이 재밌고 미국장이 너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현대차가 저렇게 올라온 거 보고 참 놀랐어요. 거의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에 CES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아틀라스 그 로봇이 상당히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물론 이것도 중국의 유니트리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뒤쳐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국도 로봇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줬잖아요. 이게 뭐죠? 한 바퀴 확 물구나무 돈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풍차 돌린다고 해야 되나? 이거 덤블링 한번 뛴 거 보여주고 나서부터 이제 주가가 이렇게까지 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땐 너무 과열로 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로봇에 대한 그런 헤게모니도 결국에는 중국이 쥐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전기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로봇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죠. 가성비 부분이고, 왜냐면 로봇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왜냐면 어떤 조립 라인에 쫙 깐다고 하면은 한 대, 두 대 사는 게 아니라 수백 대, 수천 대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뭐 100불, 200불만 차이가 나더라도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지금 중국의 유니트리에서 나오는 로봇들 보면은 뭐 비싼 거는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싼 거는 몇 백만 원짜리도 있게 하는데, 결국에는 매년 보면은 그 가격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기술력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성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또 진영 논리로 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게 전기차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아마 올해도 생산량, 판매량이 좀 줄어들 것 같은, 생산량 올라가고 판매량이 줄어들 것 같은데, 판매량을 그 2년 전쯤에 BYD한테 추월당하고, 그리고 판매량이 제대로 못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저는 2022년부터는 이 말씀 드렸어요. 이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한테 가성비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 물론 그 품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테슬라 차량들이 훨씬 좋은데,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자동차라는 게 럭셔리한 위쪽 시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볼륨 모델들, 이 중아랫단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숫자가 너무 빈약하고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사이버 트럭이라는, 원래 좀 나중에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온 그런 모델들, 잘 안 팔리는 모델들, 이런 것도 나왔고, 오히려 진짜 작은 세그먼트의 그 소형차 부분이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 마진 문제 때문에 안 나온 게 너무 제가 볼 때는 뼈 아픈데, 아마 테슬라 주주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만약에 아반떼급의 차가 테슬라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는 훨씬 더 위에 있겠죠. 제가 볼 땐 600불까지도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아무리 로보택시라든가 다른 수많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테슬라지만, 결국에는 이 본업, 캐시카우인 이 본업인 전기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야지, 이 플랫폼이 늘어나야지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정체가 되고 있고 4년 가까이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테슬라 자체에서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 중국 전기차가 너무 세게 올라오면서 시장은 이제 거의 이제 싹쓸이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BYD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작년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누가 타냐고 했는데,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3위까지 올라왔고 올해는 2위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가격을 4,999만 원까지 낮춘 이 가장 큰 이유는 이 BYD를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국내 현대기아차 전기차 안 팔리잖아요. 지금 거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그렇고 6는 망가지 오래됐고 디자인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자동차 브이로그 하는 분들이나 자동차 저널리스트 이분들은 어차피 현대차 기아차로부터 뭔가 이 베너핏을 받기 때문에 좋은 기사를 쓸 수밖에 없고 좋은 평을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판매량을 보게 되면 처참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를 비집고 지금 중국 전기차가 국내에서도 판매량을 늘리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BYD 말고도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좀 괜찮은 급의 그 중국 전기차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지금 세우고 올해부터는 거의 판매를 이제 가열차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전기차들의 진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올해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전기차가 우리나라를 침공하는데 원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데 이 와중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덤블리 한번 친 게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고 있고 막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데서도 리포트가 나와요. 이게 드디어 이제 현대차의 가치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가장 큰 주주가 정의선 회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뭐 현대차도 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현대차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기술에서 밀려버리면 차세대 기술에서 밀려버리고 있는데 과연 로봇이라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작거든요. 이게 로봇 시장이 그 자동차 시장을 앞서려면 제가 볼 때는 10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이게 대체가 될 만한 것인지 주가가 이렇게 2배로 뛸 만한 것인지 이거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멀티플이라는 게 그 로봇 같은 경우는 멀티플 상당히 많이 주잖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를 확 올린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살짝 깨름직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하신 분들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 말에 저희 독고투자일지 그 멤버십 분들한테 전쟁 관련된 책을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전쟁의 시대가 도래한 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지금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걸 아무도 못 막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로도 작은 전쟁들이 이제 여기서 곳곳에서 터지고 있고 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까지 이제 그렇게 약간 전쟁 비슷하게 체포하면서 이게 미국도 어떻게 보면 참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그린란드 침공 이게 그린란드 침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는 좀 위험하게 보는 게 서방 국가잖아요. 그쵸? 서방 국가의 총부리를 겨눈다는 게 야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토잖아 나토 같은 팀이었는데 같은 팀한테 총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계산을 많이 잘하는 나라긴 한데 계산을 잘못해서 동맹국, 우방국 사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미국한테는 동맹국이거든요. 여러 차례 뭐 기지 같은 것도 제공을 많이 하고 부지 같은 것도 제공하고 커넥션이 있는 굉장히 끈끈한 나라인데 상당히 그래서 덴마크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어떻게 미국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이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방의 가치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완전히 사라졌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랑 어디가 더 우방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미국과 유럽이 더 끈끈한 우방이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가 끊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이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만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의 40%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쳤을 때 미국이 대만을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본다면 50%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이 나오고 있고 또 50%나 되는 사람들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더 전쟁의 가능성이 높은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미국 의존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거는 맞는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언제 그 생각이 달라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미국이 사실 달라진 지는 오래됐는데 트럼프 일기 때부터 많이 생각이 달라졌죠. 미국의 그런 전통적인 가치가 많이 희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로 전 정권이 바이든 때만 하더라도 중동에 가서 여러 가지 뭐 세일즈 외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외교를 했었지만 거의 패싱 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 대선은 자기가 당선이 되고 나면 러우 전쟁도 뭐 하루 만에 끝내버리겠다. 뭐 전 세계의 그런 전쟁들을 멈춰버리겠다 얘기했지만 지금 보면은 전쟁이 제대로 멈춰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태국 쪽도 계속 전쟁이 다시 발발하는 상황이고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다시 가자지구에다가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미국은 그린란드를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약해졌다는 게 어떤 면에서 느끼냐면 힘이 강할 때는 외교력을 이용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정쟁을 멈췄을 거거든요. 근데 힘이 안 되고 외교력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자기 힘을 들여서
무력을 행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쟁취해 내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쟁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 베트남이지만 베트남전에서 무력으로 아무리 한 4, 5년 동안 전쟁을 했어도 원하는 것을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뭐 아프가니스탄도 거의 10년인가요? 일어나지 못했었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혼란 전국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린란드를 만약에 무력으로 침공하게 되면은 이들이 원한다는 히토리움 이런 것도 광물들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유럽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천상천하 유효 독존이 아니에요. 유럽에다가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사고 팔고 있는 무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그 유럽에서 엄청나게 그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그린란드를 치게 되면은 빅테크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빅테크들이 가장 많이 이익을 내는 곳이 바로 유럽이거든요. 한국이라든가 중국, 일본이 아닙니다. 특히 중국은 이런 그 빅테크들,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혀 있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막혀 있고. 그런데 이 구매력이 있는,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이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테크 기업들이 거의 전무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기업들의 서비스들을 다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냐? 빅테크 기업들의 그 이익에 타격이 상당히 큰 거고, 지금 빅테크들이 그 미국의 그린란드 침공 같은 경우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숨죽여서 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신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보면은 유럽이 빅테크들한테 그 때리고 있는 그 벌금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뭐 반독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1년 동안 때려서 얻어낸 그 벌금의 규모가 유럽에 있는 나름의 빅테크, 뭐 SAP라든가 이런 기업들로부터 얻어낸 법인세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전쟁까지 터지게 되면 아예 접속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점점점 허들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좀 더 심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왜냐면 일단은 트럼프가 유럽에다가 그런 빌미를 좀 제공한 부분이 있죠. 물론 저도 유럽이 미국한테 잘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은 굉장히 미국이 만들어낸 그런 평화, 냉전 종식 이후 평화, 미국이 유럽에 주둔한 미군한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평화를 만들어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은 거기 안주하면서 전혀 군대에 대해서, 군수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너무 많은 짐들을 졌던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너네들이 너네들 돈 들여가지고 군수 산업을 일으켜라. 너네 힘으로 너네 나라를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기도 많이 팔겠죠. 근데 그걸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급진적으로 너무 가장 혈맹이고 가장 동맹인 유럽한테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잘못된 생각이고, 이렇게 하면은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이런 적성 국가들한테 더 힘을 실어준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약해진 상태, 외교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전쟁 관련된 책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전쟁이 또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진짜 쇼킹했던 거는 태국이랑 캄보디아 갑자기 조용하던 나라가, 물론 사이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원래 두 나라 역사는 계속 싸움의 역사였어요. 전쟁으로 뺏고 막 이런 뺏고 뺏기는 그런 역사였는데, 그래도 그 년대 들어서는 조금 조용했는데 갑자기 펑 터졌고, 또 인도랑 중국 그 사이에 있는 국경지대에서의 전쟁도 또 터질 가능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또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핀란드라든가 뭐 리투아니아 이쪽에다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일단 그러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장을 저쪽으로 넘기겠죠.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유럽의 군인들 숫자를 다 합쳐봐도 러시아 군인 숫자를 못 넘거든요. 러시아 숫자가 한 120만 명 정도 되고, 유럽 각국들, 서방인 각국들 그 군인 숫자를 합쳐봐도 100만 명이 되나 안 되나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군인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전투 경력이 거의 서유럽,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평화로운 시대가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계속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드론 기술도 발달시키고 이것저것 군수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시켰고 계속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자, 뭐 에너지, 원자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진짜 유럽은 러시아한테 또 먹히는 게 아닌가. 또가 아니죠. 처음으로 먹히는 그런 케이스들이 하나씩 잠식해 나간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사실 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평화로운 시대가 다 끝나가는 게 아닌가. 저는 세계 여행자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갈 수 없는 땅이 됐고, 이러다가 뭐 내년에 아마 다시 유라시아대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핀란드 쪽으로는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핀란드 쪽이 지금 국경이 러시아랑 국경이 1430km인데 여기가 국경이 닫혔거든요. 그러니까 북유럽은 못 들어가고 어떻게 동유럽이라든가 뭐 남유럽으로 가야 되나? 지금 그렇게 국경이 하나하나 지금 닫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쟁이 또 제가 여행 중인 곳에서도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제가 살고 있는 그 한국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날 수도 있죠. 왜냐면 일단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아니죠. 중국과 대만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이 이 전쟁에 참전하도록 미국 편에 서도록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베트남 전쟁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때 한국의 많은 군인들이 참전했었잖아요. 사실 참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 전쟁을 참전하는 거는 누구도 싫잖아요. 근데 우방이었고 또 25년 전, 20 몇 년 전에 한국을 도와줬던 미국의 그런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줬고, 근데 전쟁을 졌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엽제 피해자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베트남 오시면은 여러 가지 투어들 보면은 이 고엽제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군인들도 피해를 봤는데 여기에 있는 현지인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베트콩들이 너무 여기저기 다 숨어서 다니니까, 숲을 사이에 숨어 다니고 아래로 뭐 땅굴 파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걸 잡아내려고 숲을 다 걷어낸다는 명목 안에서 제초제를 엄청나게 뿌려대서 풀들을 다 죽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미군들도 많이 피해를 봤을 거고, 우리 한국 군인들도 많이 피해를 봤을 거고, 이 현지에 있는 많은 베트남 사람들, 농민들도 좀 있을 거고, 물론 베트콩도 있을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튼 원하지 않든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북한도 넘어올 수 있는 거고, 중국이 또 사드를 빌미 삼아서 또 우리나라 공격할 수 있는 거고, 한반도가 전장터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참 정말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긴 한데, 주변에 워낙 강력한 애들이 다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각자 도생을 스스로 하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개새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전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음 영상을 제가 찍게 되면 좀 주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